예,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장영섭 성균관대 교수님을 모시고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 개정 배경과 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30분이니까 정 교수님께서는 시간에 이용해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쪼록 오늘 이런 토론회로 인해서 우리 대기환경 관리규제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또 연구 지원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저는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 개정 배경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성균관대학교의 장현석입니다. 먼저 배경과 개혁, 그리고 대기환경보존법의 시행규칙 개정 경과, 그리고 부속 유기질 비료 제조시설의 특성, 그리고 기술 개발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 및 개혁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여기에 지금 저희가 모여 있는데요. 그 미세먼지의 정의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청먼지라고 해서 TSP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지금 규제는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환경보존법상의 배출구 규제는 TSP로 하고 있고요. 현재 미세먼지는 환경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PM10과 PM2.5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초미세먼지는 PM2.5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미세먼지의 분류는 1차 미세먼지와 2차 미세먼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차 미세먼지는 이제 직접적인 입자 형태로 배출되는 것이고, 2차 미세먼지는 이제 이것이 불뚝에서나 또는 다른 발생원에서 배출된 것이 냉각이나 이석 그리고 광학적 반응에 의해 가지고 입자로 이제 전환되는 먼지를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이게 이제 초미세먼지 PM2.5라고 이렇게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2차 미세먼지는 이제 낙스나 삭스, VOC 이러한 다양한 오염물질과 함께 여기에서 이제 전구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대기 중에서 전환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의 영향을 보면 일단은 이렇게 부역해 보이는 부분들, 희정장애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건강 영향 측면에서 굉장히 안 좋습니다. WHO에서는 일소 발암물질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장기간 흡입할 경우에 폐와 관련된, 호흡기 관련된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발암물질이 여기에 흡착되어서 몸에 흡입되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이고, 건강에 굉장히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 미세먼지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중장기 종합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미세먼지 감축 조치와 그리고 고농도 위해성 관리를 병행하겠다라고 해서 단기와 장기적으로 이렇게 나눴고요. 특히 단기는 이제 선제적으로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거고, 장기적으로 이제 배출원에 대한 감축, 그리고 주변국으로 이렇게 이동형 미세먼지에 대해서 영향을 좀 해결하겠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의 한 30% 이상 감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납돔으로 나오는 50마이크로 큐비미터 이상의 경우에 이게 이제 2016년 기준으로 258일이었습니다. 거의 매일 미세먼지 뉴스가 나올 때인데요. 이거를 78일 정도 수준으로 바꾸겠다라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이를 위해서 또 미세먼지 기준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강화 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비상저감 조치를 확대하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내 초미세먼지 분포 현황인데요. 지금 지도에 보시다시피 이것은 왼쪽에 있는 것은 2017년도에 지역별 초미세먼지 고농도 일수가 되겠습니다. 고농도로 나왔던 그런 일수가 되겠고요. 보시다시피 여기 경기도 북부 지역, 그리고 경기 남부 지역, 그 다음에 전라북도의 익산 이쪽이 이제 굉장히 높은 빈도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것이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그런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미세먼지 농도가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높을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전북 익산이나 경기 안성 또는 경기 북부 지역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지역들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축산과 미세먼지의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겠냐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축종별로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분포를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 뭐 젖소부터 시작해서 한우, 유구, 그리고 돼지, 산란계, 육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게 지금 축종이 지금 가축이 사육되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그런 상관성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종별로 미세먼지가 실제로 이 축산시설과 관련이 있다라고 그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물질이 그러면 영향을 많이 줄 것이냐를 평가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이제 수도권에서의 연구 결과인데요. 지금 주로 이제 수도권에 대한 연구 결과인데 그 중에서도 2차 미세먼지에 영향을 주는 물질은 여기 세 번째 그림에서 보듯이 암모니아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가 된 바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세먼지의 기여도를 보면 암모니아가 가장 높은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4에서 5마이크로그램 큐빅미터 정도로 기여를 하고 있고요. 비교를 해보자면 SO2는 0.4, 그러니까 거의 한 10배의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암모니아가 황산염이나 질산염,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대기 중에 있는 이런 염과 잘 화학 반응을 한다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암모니아 이런 전구물질을 주로 어디서 오느냐를 봤더니 주로 이제 이 암모니아를 좀 우리 중심으로 보면 주로 이제 면홍염원에서 이렇게 주고 82%가 면홍염원에서 온다는 거죠. 그리고 굴뚝이나 이런 점오염원에서는 한 7%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면홍염원에서 그 암모니아가 발생되는 이유는 주로 이제 농업 분야의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다양한 비료를 뿌린다거나 그런 관련된 축산 관련돼 가지고 그런 부분이 아니겠냐는 그런 논문들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세먼지가 축산업과 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정부 정책이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쪽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경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19년도 5월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서 2020년 1월 1일 날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암모니아 관련된 2차 미세먼지 전구물질 암모니아의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이제 비료 및 질소화물 제조 시설의 경우에 20ppm에서 12ppm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유기질 비료 제조 시설이 들어갔냐, 요거에 조금 논란이 있었고요. 그래서 별도로 좀 분리를 해서 유기질 비료 제조 시설은 30ppm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업계에서 굉장히 반발을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12ppm, 30ppm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년 10월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한 시행규칙 적용을 제외하는 요청이 축산업계에서 있었고요. 그 원인으로는 이제 대부분 제조시설이 대부분 미신고 상태고 그리고 방지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 또는 전문적인 어떠한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 이러한 부분에서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이것에 관한 적용 제외를 요청을 했고요. 10월 21일에 그 배출신고 유예 관리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배출시설 신고를 1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12월 30일에 이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1년 유예하는 걸 해서 올해 12월 30일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고요.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유기질 비료 제조 시설 관련해서 민관 협의체가 구성이 됐고요. 환경부와 농식품부 그리고 축산단체 학회 전문가들 14명이 여기에 포함이 돼서 민관 협의체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관련된 현장 조사 그리고 현장 방문해서 관련자 의견 청취 등을 6월달까지 진행을 했고요. 올해 6월 15일 날
민간협의회가 개최가 됐고, 여기에서 이제 경과보고와 함께 단계적인 대기 배출 시설 편입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여기에 관한 대기 배출 시설에 대한 신고 유예를 앞서 이제 쭉 말씀하셨는데, 공공처리 시설은 23년도까지, 그리고 공동자원하는 24년, 민간은 25년까지 유예하는 방안, 단계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이 이제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이 예고가 된 걸로 좀 알고 있고요. 아마 11월 초 얼마 되지 않았는데 40일간의 입법 유예 기간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아까 이제 저희가 올해 초에 부속 유기질 비료에 관한 현장 조사를 진행을 했다고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좀 요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기질 비료 지금 몇 개가 되고 있냐면 약 한 1,470개소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환경부가 지원한 이 공공처리 시설은 9개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농식품부가 지원하는 곳은 공동자원시설로 해서 84개소, 그리고 농축협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게 한 67개소, 그다음에 기타 민간에서 운영하는 게 313개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축산농가가 한 1000개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배출 특성을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아모니아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가를 평가를 했고요. 현재 퇴비 시설의 대부분이 배출구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물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현재 대기 공정 시험 기준이 있는데요. 그 공정 시험 기준에 맞게 측정하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기 공정 시험 기준은 대부분이 배출구에서 측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측정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맞지가 않았고요.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압취 측정이 또 있습니다. 압취 측정 그 공정 시험 기준에 맞게 그렇게 좀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공공시설의 경우에 폐비사에 한 57ppm, 그 다음에 액비 같은 경우에는 75ppm 정도 나왔고요. 공동자원의 시설의 퇴비 부속실, 이거 굉장히 높은데 3,399ppm, 엄청나죠. 그 다음에 폐비사가 한 89 정도 나왔고요. 액비가 한 450 정도 나왔고요. 뭐 이렇게 나오는 굉장히 좀 높게 또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호흡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농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 여건을 좀 보면은 공공처리 시설에 일단 대부분이 지자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민간보다는 조금 더 좀 수월한 그런 운영 현황입니다. 그런데 공동자원화 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 구조가 굉장히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공동자원화 시설이 연평균 한 1억 원 넘게 이렇게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따라서 여기 지금도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데 방지시설 설치한다거나 또는 이것을 또 운영을 한다면은 적자폭은 더 커지리라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부담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이러한 수익 구조를 좀 같이 이러한 그 미세먼지 중요하지만 그러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3년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요. 먼저 준비 단계에서는 이 부속 퇴비화 시설에서 배출 특성을 좀 정밀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연구들이 그렇게 많이 진행된 바는 없습니다. 그냥 굉장히 이론적인 그런 부분이고 실제로 현장에서 조사한 사례들은 제가 오늘 발표는 드리지만 굉장히 적었습니다. 되게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게 많은 연구가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특히나 이제 암모니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연구된 바가 너무 적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더 정밀 조사를 진행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현장마다 다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장에 맞춤형으로 기술들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실태조사입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올해 이제 하반기에 환경분들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지금 비료 제조 공정에서의 암모니아가 어느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특성으로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연구를 한 다음에 이것을 저감하는 기술에 대해서 업계와 공동으로 이제 R&D를 해서 최적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효율도 있겠지만 경제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그런 최적화한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된다는 과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22 내년부터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요. 환경부에서는 지금 사업장 미세먼지 지능형 최적저감 관리 기술 개발 사업이라는 이런 부분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국비 한 30억 정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의 개선을 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제 환경부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데요. 소규모 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 사업,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농식품부에서는 친환경 퇴비 생산 및 현대화 사업, 여기에 관한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좀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러한 여러 가지 R&D 기술들이 개발이 되면 이것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용 단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이제 적용을 해서 우선 먼저 시설이 그나마 잘 되어 있는 곳, 공공처리 시설에 먼저 적용을 해서 이제 보완을 하게 되고요. 시범 사업 등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한 다음에 공동자원 시설이나 공동퇴비장 등에 이제 확대하고 그다음 민간으로 보급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제가 현재까지 대기 법에 대한 그런 경과를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 이제 부속유기질비료 제조 시설의 특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암모니아의 특성을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일단 암모니아는 단것 같은데 용해도 측면에서 굉장히 잘 녹습니다. 물에 잘 녹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공공 자원 시설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그 악취 방지 시설 또는 배기 방지 시설은 대부분 다 물을 뿌리는 세정식 방식입니다. 스크러버라고 하는데 물을 뿌려서 이제 잡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대부분이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노출 한계를 보시면은 지금 제가 여기에 TWA를 TLV 중에 TWA를 25ppm 그다음에 STL이라고 하는 35ppm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뭐냐면 작업 안에서 작업자가 8시간 또는 10시간 정도 이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평균 농도 그러니까 25ppm이 이 최소 노출 한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단기간에 노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 35ppm이고요. 여기 IDLH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방독면을 써야 될 정도입니다. 이 300ppm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단순하게 지금 대부분 보면 이제 이 퇴비화 시설 안에 작업자가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될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을 때 이 농도를 맞춰줘야 됩니다. 이건 노동법에도 이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맞추라고. 그래서 단순하게 여기에 지금 대리법만 볼 게 아니라 향후에는 또 그런 작업 환경에 관한 그런 법률도 좀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3,000ppm이 넘게 발생이 되는 그런 시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지금 방독면을 쓸 정도니까 그거에 한 10배 정도니까 엄청나게 독성이 강하다는 그 안에 사람이 또는 생물이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측에 나타나는 게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인데 pH에 따라서 암모니아가 가스가 되느냐, 그 암모늄 이온으로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퇴비화를 하다 보면 이제 pH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pH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암모니아 가스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pH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요. 이거 뭐 좀 복잡하게는 보지만 이게 미세먼지가 어떻게 해서 암모니아로부터 2차 생성되는 그 과정을 이제 이론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적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악스나 삭스가 기본적으로 대기 중에 있고요. 그게 암모니아와 반응을 해서 암모늄 나이트레이트나 암모늄 설페이트와 같은 그런 굉장히 작은 염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면 초미세먼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축산시설에서 암모니아가 어떻게 발생이 되는가를 정량적으로 했던 연구 자료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전체 발생량이 한 18만 4천 큐빅미터 데이고요. 이게 이제 뭐 젖소나 그 다음에 돼지, 다보리, 뭐 양사슴 등에서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이걸 다 합한 게 저렇게 되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발생된 것들이 다 주로 이제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주로 이제 자원화 처리가 됩니다. 퇴비화가 되는 거고 정화 처리가 한 5% 되고요. 그다음에 위탁하는 게 24% 정도 됩니다. 퇴비화되고 액비화됩니다. 퇴비가 대부분 67%니까 대부분 암모니아가 발생되는 경로는 퇴비가 좀 많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실제로 이제
밭이나 이런데 농지에 뿌려지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는 더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연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간 발생되는 암모니아 배출량이 되겠고요. 축사에서 발생되는 게 조등태입니다. 그래서 돼지가 제일 많죠. 그 다음에 퇴비에서 발생되는 게 퇴비에서 발생되는 게 소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액비에서 발생되는 거 역시 돼지가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정량적으로 보면 한 톤수로 따지면 연간 16만 톤 정도가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 암모니아에 대한 배출 계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 배출 계수는 이제 얼만큼의 암모니아가 배출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그런 데 들어가는 굉장히 좋은 중요한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소살기나 좀 돼지살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동이니 육선동이니 그래서 쭉 개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2008년에 국민환경과학원에서 이렇게 배출계수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거의 15년 정도 이제 지나게 됐죠.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대기환경 보증법상의 배출시설로 지정이 되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 사업장에서 얼만큼의 암모니아가 발생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그걸 가지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배출계수가.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좀 우리 퇴비에 관련된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영국입니다. 영국 사례인데 영국에서도 여기에 관련된 축종별로 또 관리 부분별로 좀 만들었는데요. 지금 여기 계속 빨간색이 이제 축사에서 발생되는 거고, 주로 이제 사육 과정에서 발생되는 거고,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퇴비에서 발생되는 부분, 거의 비슷하게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영국 해외에서도 선진국에서도 이렇게 암모니아 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다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퇴비를 이제 과정을 보면은 일단 퇴비는 이제 유기질이라고 해서 잘 썩고 좀 부숙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단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질소니 탄소니 그다음에 산소, 뭐 수소 용액들이 막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질소는 유기질소가 이제 거기 그게 암모니아로 이제 변환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은 가스화되면 암모니아 가스가 나타나고 M2O 또는 질소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침출수가 좀 발생이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암모니아염, 질산염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발생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 가스화되는 저 아모니아 가스가 되겠습니다. 암모니아만 발생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황은 또 유기황이 있는데요. 그게 또 황화수소와 같은 좀 메틸 메르카탄이나 이러한 악질성 물질로도 바뀐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저 황은 또 문제가 뭐냐면 그 부식성 가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퇴비장을 대부분 이렇게 철골 구조로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그 내부를 굉장히 부식시킵니다. 그래서 그 수명이 굉장히 단축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속 유기질 비료 제조 시설의 특성을 좀 보면은 대부분이 다 비슷합니다. 이런 교반기가 돌아가고 있고요. 천천히 이렇게 왔다 갔다 원거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운전이 되고 있는데 이 교반기를 따라서 저렇게 굉장한 수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수분 안에 이제 암모니아 가스가 굉장히 많이 고농도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여기는 방지설이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다 밀폐가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배관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서 저 배관으로 포집을 한 다음에 방지석으로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저거는 지금 출입문인데요. 출입문은 밖으로 지금 저렇게 증기가 그냥 밖으로 나가는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출입문이 열어놓고 개방해서 운전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요거는 다 닫았을 때 한번 찍어서 본 겁니다. 출입문을 다 막아보고 여기에 지금 잘 안 보이시지만 중장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게차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거의 안 보일 정도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눈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부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대로 밖으로 저렇게 문을 열게 되면 밖으로 그냥 확산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대부분이 저렇게 지금 포장 시설도 있는데요.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장비를 이제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되는데 그걸 막고 또 열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좀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게 다 전자동 설비로 되면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설비들이 들어있는 곳은 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그냥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저쪽으로 이제 그냥
대부분의 가스들, 악취와 암모니아들이 같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작업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그 가스뿐만 아니라 먼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숨을 제대로 쉬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지시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곳에 가보니까 방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잘 안 돌리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노후화됐거나 또는 이 장비를 돌리는데 약품도 써야 되고 전기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또 돌려도 제대로 이제 효과가 없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냥 대통령의 어떤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해 놓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풍량이 굉장히 크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뭐 웬만한 사업장 저리 가는데요.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커야 되니까 이런 방지들도 커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농도입니다. 저농도도 아니고 고농도다 보니까 더 커져야 됩니다. 거기보다. 그리고 약품도 많이 들어가야 돼요. 유지 관리도 쉽지 않고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이것을 관리를 하게끔 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농민들이나 또는 농축협 계신 분들 중에 환경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투입이 돼서 이것을 운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처리율이 낮고 적정하게 이렇게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주변 환경에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만약에 신규 아파트가 입주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죠.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렇게 이제 대부분 그래서 주목부식으로긴 하겠지만 일단은 바깥에다가 탈취제를 뿌린다거나 이런 측면에서 하고 있고요. 이렇게 문을 대부분 이제 닫고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중장비가 이제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개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암모니아도 굉장히 높아지는데 보통 보면 한 1000ppm, 100에서 한 1000ppm이 왔다 갔다 하고요. 안에 들어가서 제가 한번 이 검지관이라는 걸로 한번 찍어봤더니 한 300ppm 기본입니다. 유입구 이제 그 방지설로 유입되는 건 한 10에서 한 200ppm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조사를 나가 있고요. 부지경비에서는 압취 기준이긴 하지만 0.1에서 5ppm. 그래서 현재 그 부지경비 기준은 기타 지역에서 1ppm인데 초과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유기질비로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향후에 그럼 어떻게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느냐를 좀 말씀드립니다. 먼저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 시설로 지정된 경우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법상으로 나타나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좀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일단은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오염 기준을 준수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준수하지 않으면 이제 행정적 처벌을 받게 되고요. 암모니아 30ppm을 준수를 해야 되겠죠. 배출구에서. 그 다음에 대기 배출 시설에 대한 설치에 대해서 허가 및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 필증을 받아야 되고요. 이걸 지자체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분류 상으로 해서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서 사업장을 종분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 규모에 따라서 1종부터 5종까지인데 이거는 사업장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업장이 크다, 오염물질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 1종이 될 수 있거든요. 1종은 굉장히 TMS라고 하는 그 연속 측정 장비도 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기술인도 전문 기술인은 반드시 채용을 해야 되고 굉장히 규제가 강한 그런 부분이고요. 4종, 5종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서 사업장 분류가 되는데 이게 아까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 발생량을 예측할 거냐? 배출 기술 가지고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제가 배출 기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1종으로 될지 5종으로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고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방지시설의 설치와 그다음에 운영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저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 오염물질의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암모니아는 농도 기준으로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다른 깨끗한 공기를 섞는다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그런 배출시설 방지를 방치한다. 즉
문을 열고 운영을 하다가 적발이 된다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밀폐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자가측정의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한 번 또는 단기별 한 번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자가측정을 본인들이 우리 대출구에 실제로 암모니아가 어느 정도 나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측정을 해서 만약에 기준치를 초과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조치를 스스로 하게끔 하는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자가측정을 좀 해야 되고요. 근데 환경기술이 그러니까 정말 임명해야 됩니다. 물론 그 본인이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수준이 되면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1종, 2종, 3종이 된다 그러면 전문 환경기술인을 반드시 고용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환경기사, 대기환경기사나 뭐 이렇게 해서 반드시 임명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니까 또 인건비가 굉장히 또 상승한 그런 문제들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수공정에 대한 방향입니다. 일단은 지금 프로세스를 보면 투입 저장에서 전처리, 발효 부수, 그다음 후숙하고 선별 출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로 중장기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게 되고요. 교반을 할 때 굉장히 다량의 오염물질이 발생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처리 공정들이 이렇게 다 자동화돼서 바로바로 이렇게 다른 그 산업체와 다르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로 퍼서 날라가지고 다시 또 옮기고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외부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게차로 들어서 갖고 나간다거나 아니면 뭐또 중장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원료를 또 운반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오염물질이 많이 나온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암모니아 물이 잘 녹기 때문에 보통 그 세정식으로 물을 써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폐수가 발생이 되고요. 그 폐수 처리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걸 오염수가 이렇게 순환을 시키면서 이렇게 계속 운전을 하게 되는데 그걸 조금씩 갈아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그게 수처리 시설이 없어 폐수 처리 비용 부담 때문에 그냥 안 갈고 그냥 운영하시는 겁니다. 그런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기술을 좀 개발을 해야 되느냐. 주로 이제 밀폐하는 기술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 운전할 수 있는 기술들. 유기적으로 각 공정들을 잘 이어서 이 오염물질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끔 만드는 그런 자동화 기술도 필요하고요. 특히나 이제 어쩔 수 없이 중장비를 쓴다고 하면 중장비가 들락날락할 때 동작 센서 같은 걸 이용해서 밀폐가 자동으로 되게끔 그렇게 좀 해줘야 되고 그런 자동 개폐 기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퇴비아 자체에서 아모니아가 덜 발생되는 그런 퇴비아 기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뭐 호기화 기술이랄지 그 다음에 pH를 잘 조절을 해서 아까 암모니아가 가스화되는 걸 최대한 방지하는 그런 기술도 중요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벌킹 에이전트라고 하는 톱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수분 조절 용도는 혹이 이게 산소를 잘 공급해서 뒤집기가 잘 되게끔 만드는 그런 원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톱밥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고 대체 물질들도 굉장히 좀 비싸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벌킹 에이전트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공급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밀폐 포집 제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환경 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고요. 제대로 이제 포집을 해야 되는데 발생되는 그러한 그 가스들도 있는데 그것을 포집을 하지 않으면 내부에 적체가 되고 쌓이게 되고 농도는 계속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게 결국엔 고농도가 돼서 방위시설로 갔을 때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덕트나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 넓은 곳에 퇴비 시설에 각각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것을 포집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좀 강조하고 개인적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퇴비 시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떤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설계도서가 없습니다. 기준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하라고 뭔가 기준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하게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업자들한테 검증되지 않은 업자들한테 맡기게 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배경경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그래서 저런 설계도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그 우리 비질비오에 맞는 제주시설에 맞는 그 설계도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막 믿고 하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식성 가스로 인한 그런 시설 수명이 단축되는 문제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저건 기술로는 이제 시설 관리 기준이나 설계 매뉴얼들을 좀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설치비나 운영비 측면에서 굉장히 경제성이 확보된 기술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이제 그 기술 개발의 방향이 업계와 함께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 제주시설의 수용 범위를 좀 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효율이 좋은, 굉장히 좋은 기술들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주시설에서 수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필요 없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약 가능 기술이라고 하면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경제성도 있는 그런 기술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앞으로 향후에 기술 개발 방향이 될 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비과학적인 어떤 설계 시공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과학적인 설계 시공이 될 수 있게끔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경제성이 좀 들어간 그러한 기술 개발이 돼야 된다는 게 제가 드리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